이 인민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민민주주의가 요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가깝게는 이제 중국 문화대혁명 때 20세기 중반이죠. 1960년대 막 이럴 때니까.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딱 그 꼴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인민민주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딱딱하게 역사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흥미 위주의 얘기도 좀 준비를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이에요. 18세기 말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정조 시절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 혁명이 다 정리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제대로 된 공화정이 제3공화정인데 그게 1870 몇 년? 이때 제3공화정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혁명이 처음 일어난 건 1789년. 거의 100년 걸렸어요. 100년 걸리고 그 100년 동안 별짓을 다 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래갖고 그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근대 실험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가 가장 흥미롭죠. 많이 인용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많이 본 레미제레라블은 이때 얘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혁명 다 끝나고 나폴레옹 다 끝나고 나서 이제 6월 혁명이라고 1830년대에 있었던 또 다른 혁명이에요. 예. 혁명을 여러 번 하죠, 이 나라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 하면 굉장히 감상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에요. 보통 실패한 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혁명 세력이 기득권에 반해서 이제 뒤집자 뭐 해갖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기득권이 눌러갖고 결국 혁명 세력이 졌을 때 막 실패한 혁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들고 일어나갖고 다 죽였는데 지네끼리도 죽여. 그래갖고 실패한 거예요. 기득권들은 그때 싹 죽었습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들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인기 많은 역사적인 소재죠. 1789년에 프랑스 왕은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죠? 루이 16세는 폭군이 아니었어요. 혁명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폭군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폭군이 아니고 이제 식탐이 좀 있고 많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뚱뚱하죠. 이렇게 보면 살이 토실토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이 바로 선대왕이 루이 16세 할아버지인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는 엄청난 호색한이었어요. 여자가 겁내 밝혔습니다. 바로 그 위에 왕은 루이 14세인데요. 그 넷플릭스에 가면 베르사유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시리즈. 그거 보면 루이 14세가 또 얼마나 호색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루이 16세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가정적이었고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이었고 취미는 사냥이랑 망치로 이제 철 같은 거 두드리는 걸 좋아했대요. 해서 열쇠 만들고 시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디 숨어서 그러니까 짱박해서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사교성 같은 게 많이 떨어졌던 거죠. 우리 조선 왕들은 이제 정실 있고 이제 첩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쪽은 또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를 또 뭐래더라? 공식 정부, 수석 정부, 차석 정부 해갖고 정부도 앞에 직함을 붙여요. 프랑스에선 그렇더라고요. 근데 루이 26세는 그런 거 없었다. 그럴 거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공주고요.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엄청난 미녀라고 많이 짤이 돌았던 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어떤 사람이냐면 합스부르크 가문이고요. 오스트리아 제국을 잘 이렇게 만들어간 그 여걸이죠. 이 마리아 테레지아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금 그림이 몇 살 때인 것 같아요? 이게 11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요런 모습인데 이건 40대 때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 테레지아 아빠가 황제예요. 카를 6세라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고 마리아 테레지아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게 좀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그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고 본인은 오스트리아 여왕이고 아까 말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사람이. 마리가.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엄마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식이 16명입니다. 금술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막 사치하고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이거 다 이제 다 찌라시입니다. 그렇게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막 아이들을 입양하고 자기 자식 말고 입양한 사람 아이가 4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도 입양했으니까 입양한 거 보고 굉장히 또 이제 정이 넘치고 다정한 막 사랑이 넘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즉흥적으로 애가 불쌍하면 입양도 하는데 입양해놓고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아무튼 뭐 활달한 성격에 그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자식이 4명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유모차에 없죠. 3명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막내가 살아 있었는데 그림 완성하고 나니까 이제 죽었답니다. 이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서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림에서 지워가지고 이제 이 그림에서는 애가 3명인데요. 이 중에서 또 1명이 죽고 장성한 사람, 다 큰 사람은 이제 2밖에 없는데 이제 아들도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아무튼 단두대에서 죽지 않는구나. 아파서 죽는다. 결핵인가 죽고 별탈 없이 이제 끝까지 산 사람은 이제 딸 하나 남기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도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근데 애를 11년 만에 낳습니다. 그 루이 16세랑 마리랑 이 부부가 애를 11년 만에 낳아요. 왜 그러냐면 애를 못 낳으니까 이 가문의 왕가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이 처가에서도 거기도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인데 합스부르크 가문 그 쟁쟁한 여기 부르봉 가문 이 루이 16세가 부르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후계자가 없어서 걱정이 많다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가 오스트리아에서 옵니다. 와갖고 이제 루이 16세를 만나요. 매제를 만난 거죠. 만나서 왜 애가 없냐 하다 보니까 이 루이 16세가 표피에 좀 문제가 있었답니다. 표피. 그러니까 포경 쪽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요령을 알려준 이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가 요령을 알려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요령을 알려줘서 이제 그때부터 잘 하게 돼서 막 순풍순풍 4명이나 낳게 된 거죠.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러시아의 표트르 3세라고 있습니다. 그 표트르 3세도 7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포경에 표피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랬던지 무슨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 없이 뭐 잘해서 애도 낳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표트르 3세의 와이프가 러시아에서 그 유명한 예카테리아 대제 그 집안도 그 부부도 웃긴 게 이제 와이프가 황제인 남편을 쿠데타 일으켜서 쫓아내버리고요. 지가 이제 황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 지도예요. 여기 파란색이 프랑스고요. 여기 주황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안에 오스트리아가 있는 거고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거의 여기서 이제 짱을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니까 문제는 돈이 없어요. 프랑스에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빵꾸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전에 30년 전쟁 했지 7년 전쟁 했지. 지금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한 10몇 년 전에 1775년부터 미국 독립전쟁을 해요. 미국이 영국한테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전쟁을 하는데 프랑스는 또 영국하고 왕숙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또 거기다가 미국 도와준다고 또 거기다가 군대를 또 보냅니다. 돈을 많이 쓰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에 허덕이기 시작한 거죠.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이제 편먹고 프로이센이랑 영국이랑 싸우는 건데 유럽에만 전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프렌치 인디안 전쟁인데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 라스트 모히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죠. 돈이 이 빚에 허덕이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 삶도 막 국민들 삶도 엉망이고 이건 이삭 죽는 여인이라는 건데요. 밀레의 그림이죠.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이고 1857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혁명 훨씬 뒤의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이제 지주가 추수가 끝나면 막 낯가리 나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와서 주워가라. 주워가도 괜찮다라는 이런 아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지금 이 그림은 그린 건데 근데 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 시기에는 이삭 줍는 권리까지 돈 주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그 추수 끝나고 이삭 좀 주려고 해도 돈 주고 권리를 사야 돼.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든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시아랑 좀 달라서 유럽은 루이 14세가 만든 절대 왕정,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 강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 왕보다 힘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는 이미 절대 왕정이었죠. 아시아권의 왕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럽 왕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 왕정이 들어서서 이제 힘이 좀 생기고 막 하는데, 문제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옛날에는 이제 다른 귀족의 영지잖아요. 봉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서 그 땅을 잘 몰라요. 자기 그 나라의 영토긴 한데 거길 잘 모릅니다. 몇 명이 사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갖고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걷냐면, 우리 이 조선은 완전히 미친 나라예요. 조선은 기록과 행정의 나라라고 불러도 되는데, 조선은 뭐 땅에 세금을 매기는데 이 땅이 소출이 얼마 나오는지까지 계산해갖고, 이 소출이 많이 나오는 땅은 세금 많이 먹이고 안 나오는 땅은 뭐 그 적게 먹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어마어마한 행정의 나라인데, 이 프랑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충 이렇게 뭐 저기 묶어갖고 수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 통으로 팔아버립니다. 세금 징수원한테 통으로 팔아서, 야 이거 100원 줘. 그리고 저기서 저 땅에서 세금 걷는 거 네 맘대로 해 하면 이제 그 왕한테 100원 주고 나서 자기는 한 200원 뜯는 거죠. 거기 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이제 국민들 삶이 말이 아니죠. 그 수조권을 왕한테 사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뜯었던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앙뚜안 라부아지에. 옆에 있는 사람은 마리엔 라부아지에라고, 이제 자기 와이프인데요, 부부예요. 앙뚜안 라부아지에는 화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엄청난 과학자죠. 전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이 양반도 나중에 혁명 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너무 세금 징수원으로 맹활약을 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비난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몫을 했고요. 프랑스 혁명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목걸이 사건인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목걸이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이 주범입니다. 이 로왕 추기경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대사로 간 적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주워들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잘할 때 무슨 뭐 소문 같은 걸 듣고 떠버리죠. 막 해갖고 막 거기다 MSG를 쳐갖고 막 떠버린 겁니다. 그걸 들었어.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걸 포착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로왕 추기경은 이제 왕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침 루이 15세 때, 그 전에 어떤 보석상이 왕실에 바치려고 200만 리브르의 어마어마한, 지금 가격으로 하면 몇백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었다가 왕실에서 안 사갖고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로왕 추기경한테 접근을 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한댄다. 근데 돈이 없댄다. 그러니까 그 로왕 추기경이, 내가 그걸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마리 앙뚜아네트를 저 한번 만나게라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믿지 하니까, 라모트 백작 부인 이 사람이 어디서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밤에 어느 정원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로왕 추기경은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밤에 가죠. 근데 술집에서 데리고 온 여자를 마리 앙뚜아네트 흉내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속은 거지, 로왕 추기경은. 그러니까 진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목걸이를 원하는구나 해서 목걸이 가격을 냅니다. 200만 리브르를. 이 라모트 백작 부인한테 줘요. 그러니까 라모트 백작 부인은 보석상에 가서 그 목걸이 받고, 이거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갖다 줄 거야, 거기 왕실에서 돈 받아서 전달해 줄게 라고 해서 목걸이는 갖고, 이 로왕 추기경한테 받은 200만 리브르도 갖고 두 개를 다 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석상은 왕실에 슈킹당한 걸로 알죠. 왕실이 목걸이 슈킹한 다음에 돈을 안 준다. 이게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 바닥에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저 사치하는 여자가 슈킹까지 하고 난리가 아니네. 민심이 완전 나빠지는데 결국 잡힙니다. 이 두 사람. 로왕 추기경은 파면당하고 라모트 백작 부인 이 사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 민심이 한번 나빠진 민심이 뭐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홍글씨가 박힌 거죠. 근데 이 라모트 백작 부인 이 양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탈옥이에요. 탈옥해서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영국으로 도망가서 회고록을 써요. 난 구라친 게 없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진짜로 그거 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회고록을 써서 더 민심이 나빠집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에 돈은 없고 국민은 굶고 있고, 심지어 그때 이제 중농주의라고 하는데, 중농주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 있는 재화를 잘 순환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제 정책이에요. 그게 나라에 유행을 해서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곡물의 유통이나 거래를 자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도 하는 거죠.
거죠. 근데 먹을 게 나라에 부족한데 수출을 하니까 국민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수출하냐 해갖고, 이건 가진 자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하고 음모론이 막 돕니다. 지금도 아직도 음모론 가짜뉴스 막 엄청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음모론이 돌아서 왕실에 대한 민심이 엄청 나빠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돈인데 루이 16세가 돈이 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부회를 소집을 하죠. 삼부회라는 게 175년 만에 소집된 삼부회입니다. 이게 제1신분이 성직자고 2신분이 귀족이고 3신분이 나머지인데, 대부분 이제 장사해서 돈 번 부르주아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30분은. 이게 삼부회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다, 다 아시죠? 근데 루이 16세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만만한 30분한테 돈을 뜯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귀족이랑 성직자,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당연히 안 듣죠. 그러니까 30분한테 내 편을 좀 들어줘. 그래서 이 사람들 돈 뜯자. 1신분, 2신분한테 돈 뜯자. 그러니까 내 편을 좀 들어줘라는 차원으로 삼부회를 열었던 거죠. 이때 프랑스는 의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삼부회가 그런 역할을 했죠. 의회에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제3신분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부회는 투표 방식이 뭐냐면 그냥 신분당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각 신분별로 투표한 다음에 그걸 최종으로 신분별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표 갖고 싸우는 거죠. 세 표 갖고 싸우는 건데, 귀족 한 표, 뭐 성직자 한 표, 나머지 한 표, 이렇게 세 표로 싸우는 건데, 귀족하고 성직자는 항상 같은 표를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계급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부회 열어봤자 이 제3신분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신분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방법 바꾸자. 대가리 수대로, 인원수대로 투표하자. 다수결을 하자. 30분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금 좀 걷자고 루이 16세는 불렀는데 이야기가 딴 데로 튀는 거예요. 30분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당시 프랑스 만평인데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30분이 1, 2신분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만평이죠. 그래갖고 30분들이 세금 걷는 얘기는 안 하고, 안 되겠다 너네, 우리도 헌법을 만들어서 왕이고 나발이고 헌법에 좀 따라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테니스 코트가 지금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당시에 테니스 코트 서약을 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꾸며놨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모여갖고 우리도 헌법 만들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제30분이.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르사유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이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만든 곳이고요. 파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남서쪽으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야 이거 그 삼부회 열리고 뭐 하니까 뭐 거기서 막 저기 뭐야 헌법 만들자고 막 하더라, 막 한다더라, 제3신분이 막 이런 소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중들도 같이 파리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죠. 이게 대혁명의 시작이죠. 1789년 7월 14일 날 국왕의 상징, 전제정의 상징이었던 감옥을 습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감옥 습격했는데요. 거기에 죄인 7명 있었답니다. 무슨 소매치기 몇 명, 뭐 변태성욕자 1명, 뭐 이래갖고 7명 있었고요. 분노 표출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제 파리에서도 이제 민중들이 봉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제3신분이 헌법 제정하자 주장을 해도 끄떡 을 안 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걸 이때 처음으로 제창을 합니다. 이게 프랑스 인권 선언이죠.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뭐 여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아무튼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의 아주 큰 의미죠, 이 프랑스 인권 선언이.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 요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거의 주인공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 유명한 공포정치, 단두대 정치의 주인공 로베스피에르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뭐야, 요 사람 가슴 이렇게 잡고 이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자료 같은 거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 빨간 옷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네요. 이 사람입니다.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 요런 그림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평민입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이고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자기 고향 시골에서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사하고 이제 수입도 괜찮아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랬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변론을 하면서, 변호사니까 변론을 하죠, 하면서 루이 16세를 찬양까지 했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는데, 법 관련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 내용에 급진적인 혁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루이 16세를 날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혁명을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 오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거 하나, 금욕적이고 검소하고 청렴하고, 그거 하나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중들이 따랐죠. 근데 로베스피에르가 그래서 시골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산부회가 열리는데 그 제3신분 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제3신분이 그때 전국에서 600 몇 명을 뽑아갖고 산부회를 열었는데 그 600 몇 명 중에 들어간 거예요, 로베스피에르가. 그래갖고 이 프랑스 인권선언 때 앞에서 막 이렇게 감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우리가 대신하겠다. 입법부를 대신해야 되는데 일단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헌법부터 만들자. 그래서 재헌의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국민의회를 만들고 로베스피에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루이 16세는 성격처럼, 그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금 거두려고 했는데 이제 말짱 꽝 돼버렸고 하니까 마음 아프니까 이제 마리 왕뚜아네트 방에 와갖고 울기도 하고, 와서 울었답니다.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있었는데 먹고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파리에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게 89년 7월이잖아요. 딱 석 달 후에 10월에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보십시오. 여성들이 창, 뭐 몽둥이, 도끼 뭐 다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자? 바스티유로 갑니다. 루이 26세한테 따지려고, 왕한테 따지려고. 왜 빵이 없냐? 우리 굶어 죽겠다. 먹을 거 달라고 따지려고 행진을 합니다. 바스티유까지. 이걸 바스티유란다. 베르사유까지. 이걸 베르사유를 향한 여성 행진이라고 해서, 특히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서 왜 이런 훌륭한 여성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명 안 하냐 막 하면서 그런, 저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짝 보시면 요분 보이십니까? 요분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또 내가 갖고 왔나? 예, 요분. 아니, 우리 피디님은 컨트롤을 해야지 왜 저한테 대답을 하세요? 우리 피디님이 남자래요. 네, 남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들을,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지금도 시를 하면 뒤에서 꾸미잖아요. 뭐 집회 같은 거 하면 뒤에 배경이 다 있고 주동 세력 다 있고, 주동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여장시켜 갖고 저기다 박아 넣습니다. 그걸 주동한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요 분인데요. 루이 필리프 2세 오를레옹 공작입니다. 오를레옹이라는 지역의 공작이고 별명이 평등공이에요. 평등공. 별명이 특이하죠. 그리고 심지어 국왕의 삼촌입니다. 친삼촌은 아니고 먼 친척인데 아무튼 삼촌뻘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프랑스 영지의 5%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왕 빼놓고는 제일 높은 사람, 할 수 있는 만큼 최고, 귀족 중에는 최고로 높은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인데, 주목할 게 이 평등공이에요. 별명이 평등공작. 왜 평등일까요? 이 사람이 뒤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을 날리고 싶고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심지어 자기 저택을 민중들한테 오픈을 해줘요. 여기 와서 회의해라, 여기에서 뭐 집회해라 하면서 오픈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은 와, 멋진 사람, 넌 깨어있는 사람, 깨시민 뭐 그래갖고 별명을 평등공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루이 16세 이제 재판을 할 때 죽여야 된다는데 한 표를 주고요. 실제로 루이 16세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아니, 루이 16세를 죽인 이유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공화정을 해보자라고 죽였는데 지가 왕 하겠다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진압당해서 루이 16세 죽은 몇 개월 후에 이 사람도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요.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가요. 베르사유 궁전까지. 왕 나와라 막 떠들고 무기 들고 저렇게 갔는데 왕 겁나지. 가서 이제 빵 달라고 이 정도만 요구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흥분했어.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루이 16세 일가족을 끌고 파리까지 데리고 옵니다. 여자들한테 끌려와요. 루이 16세가, 이 일가가. 튤릴리 궁이라고 본래 이제 파리에 있던 궁전인데요. 여기로 옮겨옵니다. 그래 베르사유는 끝난 거예요.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죠. 베르사유 궁전은. 근데 그거 끝났습니다. 이제 파리에 넘어와서 왕은 여기에 거의 여기서 살죠. 그리고 10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자코뱅 클럽이 조직이 됩니다. 자코뱅 클럽은 자코뱅 수도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치 토론하고 막 이런 게 자코뱅 클럽이에요. 이 정당이 아닙니다. 자코뱅 클럽은. 자코뱅 당은 따로 있고요. 정당이 아니고. 근데 이 자코뱅 클럽 안에서 거의 대부분 알려진 그 뭐 어떤 그 정당 뭐 이런 것들은 이 자코뱅 클럽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베스페르도 여기 자코뱅 클럽에서 활동을 하죠. 이 자코뱅 클럽이 이게 자코뱅 클럽이네요. 예. 당시 그림입니다. 이 자코뱅 클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분할을 해요. 페양파라는 얘네들은 입헌군 주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롱드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공화정으로 가는데 나머지는 이제 당통파, 로베스피에르파, 에베르파, 바베프파 뭐 이렇게 다 분할을 되는데 제일 위가 온건한 쪽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가장 급진적인 데입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도 사실은 자코뱅 클럽 안에서 분파해서 보면 중간 정도인 거죠. 더 급진적인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베르, 자크 에베르라는 사람이고요. 당통은 조르주 당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바베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하는 이 바베프파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조입니다. 얘네들이. 칼 마르크스가 우리가 뭐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들 맞는 거죠. 예, 맞는 건 맞는데 그게 칼 마르크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다 유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의 처음 시작이 바베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같은 걸 주장했습니다. 집단 공장, 집단 농장, 사유재산 폐지. 그래서 공산주의의 원조라고 봅니다. 이 바베프라는 사람을. 근데 이게 다 이 자코뱅 클럽에서 나왔어요. 이런 거 얘기해주는 유튜브 없을걸요? 조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회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한 게 뭐냐면 이때가 계몽주의가 휩쓸 때고 사실 계몽주의는 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신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는 이제 과학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법칙이 알겠는 거예요. 뉴턴이 고전물리학도 완성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저 하늘에 별이 움직이는 게 다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뉴턴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제 고전물리학을 완성하니까 저거 보니까 다 계산대로 움직이는 거네 하면서 신의 법칙을 알아버린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이때 혁명을 주도했던 자코뱅 클럽 이런 사람들은 신을 굉장히 싫어해요. 대부분이 무신론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엄청 싫어하고 종교의 의미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제들한테, 프랑스는 카톨릭이니까 물론 신교도 있었지만 카톨릭 사제들한테 결혼을 시켜요. 강제로 막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혁명의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해라. 설교 내용도 정해줘요. 종교적인 설교하지 말고 혁명을 전달해라. 뭐 이런 걸 합니다. 사제들한테.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처럼 일해라. 너네는. 그러니까 정부한테 충성서약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제들이 합니까? 종교인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충성서약을 하는 사람은 충성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파 해서 갈라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급진적인 혁명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루이 16세는 바로 옆에 오스트리아 처가예요. 근데 자기가 파리에 잡혀 있잖아. 튀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스웨덴 공작이 도와줍니다. 스웨덴 귀족이 도와줘서 튤릴리 궁전에서 파리에서 오스트리아로 튑니다. 가족 다 마차에다 태우고 변장한 다음에 도망가죠. 파리에서 이쪽이 오스트리아입니다. 해갖고 파리에서 쭉 가요. 몇 박 며칠 동안 쭉 가서 바렌이란 지역, 국경도시 거의 국경까지 가요. 바렌이라는 데까지 갔는데 바렌에서 잡혀버렸어요. 어떻게 잡혔냐면 루이 16세가 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가다가 힘드니까 또 경치 좋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돗자리 깔고 야 가족들, 가정적인 아빠니까 가족들 여기 밥 먹고 가자. 경치 좋지 않냐. 도망가는 주제에 그러다가 시간 잡아먹고 그리고 그러다가 여기 거의 다 와서 그러면서 시간 잡아먹으면서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전에 루이 16세의 얼굴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좋았나 봐요. 그 동전 보고 저 사람 내가 많이 본 사람인데 동전에 박혀있는 얼굴이 저기 있네 라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니까 국민의회에서 이제 라파에트라는 사람이, 라파에트 아주 대단한 또 양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출동해갖고 오스트리아까지만 도망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가기 전에 바렌에서 이렇게 체포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마차 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입헌군주제는 이제 왕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 있고 의회가 있고 둘이 이제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영국도 당시에 입헌군주제였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왕이 튀어, 왕이 국민을 남겨놓고 다른 나라로 튀어, 이거 말이 돼? 하면서 이제 왕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죠. 공화정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라파에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귀족이에요. 엄청난 부자고, 부모님 양친이 다 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그 유산을 어릴 때 다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엄청 그 부자였고 군인을 했는데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자기가 가갖고 미국은 민병대고 이제 군사훈련 같은 거 받은 애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을. 그래서 미국에 가겠다는 걸, 귀족이 가면 이게 이 외교적인 문제가 벌어지니까 프랑스 정부가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데 자기 돈으로 배를 사요. 부자니까. 그래갖고 미국 가갖고 독립 그 전쟁에서, 영국하고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미국에서 이제 잠수함, 핵잠수함이 있거든요. 핵잠수함 이름이 이 라파에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핵잠수함 이름이 USS 라파에트입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국민의회 내에서 이 사람은 입헌군주제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총사령관 정도의 직급을 맡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코뱅에서 다른 무리들이 민중한테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막 서명을 받고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혁명이 완성돼야 된다, 혁명에 참가해야 된다, 이런 서명을 막 받고 있었는데, 그게 샹드 마르스라는 그 광장입니다. 파리에 있는 샹드 마르스 광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청년 두 명이 갑자기 끌려와요.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모여 있는데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너네 폭탄 하려고 했냐 하니까 말을 못해요. 이 두 명의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나무 계단 있잖아요. 나무 계단이 쭉 설치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여자 다리 본다고 계단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딱 걸린 거지. 근데 이 군중들이 보기에 이제 수상한 거죠. 얘 왕당파 아니냐, 왕당파가 민중들한테 테러 하려고 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 건데, 이게 결국 청년들이 아니다, 나 우리 그 여자 다리 보려고, 치마 속 좀 보려고 여기 숨어 있었던 거다 하는데,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고 목을 잘라서 창에 이렇게 꿰고 광장을 행진을 해요. 그러니까 라파에트가, 행사를 이렇게 관리하는 라파에트가 딱 보기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중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해산을 시키고 거기서 얘네들을 죽이고 이 주동했던 사람들을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해산을 했다가 광장 뒤로 빠져요. 빠졌다가 오후쯤 되니까 한 번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열기가 식지 않죠. 오후쯤 되니까 다시 광장에 진입을 합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파에트는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해산을 안 하고 계속 모여서 진군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파에트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민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데 옆에 와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라파에트한테. 근데 다행히 그 총이 불발탄이 돼서 라파에트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라파에트가 흥분을 해서 발포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죽죠. 그걸 샹드 마르스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림이 이렇게 막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린아이도 죽고 여성들도 죽고, 실제 죽은 사람이 열 몇 명이라고 해요. 이제 이 혁명층에서는 열 몇 명 죽은 걸로 되나요? 안 되죠. 그때부터 선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르주 당통이고요. 이 사람이 장폴 마라입니다. 그 당시가 어땠냐면, 이제 신문을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찌라시가 막 돌기 시작했죠. 신문의 이름으로. 이 장폴 마라는 아주 유명한 선동가예요. 가짜 뉴스, 거짓말, 뭐 이런 것들, 과장,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뿌렸던 인민의 벗이라는 신문을 만든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제 얘가 펜대를 한번 이제 휘두르면 뭐 수백 명씩 죽어 나갔다든. 그래서 별명이 혁명의 흡혈귀예요. 장폴 마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제 라파에트나 이 온건파가, 입헌군주제 정도 하려고 하는 온건파가 사람을 죽였다, 민중들을 죽였다, 막 써제끼는 거죠. 막 장폴 마라는 400명
죽었다고 막 봉기하라 걸기하라 막 이렇게 써 제낀 거고요. 그러니까 라파에트 측에서는 아 얘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 과격파를 완전히 이 기회에 해산을 없애버리려고 체포 시도에 들어갑니다. 체포 시도에 들어가니까 이 당통은 그때 영국으로 도망가요. 이 조르드 당통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당통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장폴 마라는 그때 파리 시내 하수구에 숨어서 삽니다. 이 하수구에 숨어서 산 게 나중에 커다란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국민의회는 이 재헌의회,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는 헌법을 완성을 합니다. 헌법을 완성해 갖고 이제 루이 16세한테 가갖고 헌법에 사인을 해라 하는데 루이 16세가 이걸 거부를 합니다. 왜? 무서운 애들이 사라졌거든. 이 자코뱅 애들이 사라지니까 루이 16세가 어깨 뽕이 찼는지 거부를 하죠. 나 이거 입헌군주제 안 하겠다는 뜻이죠. 루이 16세가 그 헌법에 서명을 안 하니까 자코뱅을 다시 데리고 오자, 국민의회에서.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이렇게 두드러질 때가 아니라서 파리에 있었는데 이걸 재건을 합니다. 자코뱅들을 재건을 해서 다시 자코뱅이 국민의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헌법에 사인을 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가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혁명은 여기서 끝났으면 됩니다. 여기서 혁명이 원했던 거, 헌법을 만들고 원했던 거는 이게 됐으니까 혁명이 끝났으면 되는데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을 다 만들었으니까 헌법 다음에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건 재헌의회고 이제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선 지롱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약간 온건파 이 정도가 다수석을 차지해요. 다수예요. 그런데 헌법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당장 좋아지지 않잖아요. 경제는 그대로고 민중들 국민들의 불만도 똑같고 뭐 그래갖고 지롱드가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냐면 선전포고를 해요. 오스트리아한테.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 유럽 다른 나라들은 왕정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갖고도 이 전파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혁명한다고 해서 왕을 끌어내면 루이 16세 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프랑스한테 불만이 많아서 프랑스를 침공하자까지는 아니고 무력을 쓸 수 있다 뭐 해갖고 이 여러 왕들이 필리츠 선언이라는 걸 해요. 전쟁의 기운이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롱드가 먼저 선전포고를 오스트리아한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국민들의 불만을 전쟁으로 돌리자라는 뭐 계획이었죠. 근데 자코뱅 이 사람들이 보기에 과격파가 보기에 이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전쟁했다가 지면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루이 16세가 다시 그냥 왕 돼서 그냥 뭐 혁명했던 거 흐지부지 해갖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과격파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 벌어져갖고 져요. 프랑스가 싸움을 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휘관은 이제 왕당파거나 이게 기존의 귀족들이 지휘관이니까 왕당파거나 뭐 이런데 병사들은 자코뱅이란 말이죠. 자코뱅이 지휘관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자코뱅이 지휘관을 죽여버려요.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에서 병사들이 지휘관을 죽여버리고 하는데 이런 이 당나라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니다. 맨날 지니까 이제 마라나 뭐 이런 에베르 같은 이제 에베르도 이제 신문 만들던 사람이에요. 신문으로 가짜뉴스를 어마어마하게 퍼뜨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또 엄청나게 퍼뜨립니다. 이건 마리 앙뚜아네트가 군대 정보를 다 오스트리아한테 넘겨서 그렇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의 스파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이 이 왕실에 대한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과격파들은 좋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중들이 궁전에 직접 쳐들어가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궁전에 쳐들어가갖고 이 민중들이 쓰는 모자, 혁명모자라고 하는데요. 요 빨갛고 파란 거 있잖아요. 요게 혁명모자입니다. 혁명모자 막 씌우고 왕한테 막 모자 씌우고 가갖고 막 협박합니다. 여기 보면 이 술병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 이게 뭘 표현했냐면 실제 그랬대요. 가갖고 루이 16세한테 가갖고 포도주 따라주면서 혁명을 위해 건배해라. 막 협박을 한 거죠. 요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이 왕한테 조금이라도 모욕값을 주면 파리 들어가갖고 파리 침공해서 파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프로이센 군대가 말을 합니다. 하니까 민중들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쳐들어와서 파리까지 오면 우리 다 죽고 막 이제 파리 다 때려 부시고 막 파괴하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의용군이 만들어져요.
이 안 된다. 쟤네들 막아야 된다. 그 외국 군대 막아서 혁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 아까 말했던 장폴 마라, 당통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선동을 하죠. 그래갖고 국민의용군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용군들, 민중들, 이 당시에 민중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요 사람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을 쌍퀼로트라고 불렀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있었다면 프랑스 대혁명 때는 쌍퀼로트가 있습니다. 이 쌍은 없다는 뜻이고요. 퀼로트는 반바지예요. 귀족들이 입는 반바지. 요런 반바지가 비쌌나 봐요. 그래갖고 비싸서 평민들은 못 입었대요. 저 반바지를. 그래서 반바지가 없는 사람들 해서 쌍퀼로트. 이게 혁명 모자예요. 스머프 모자 같이 생긴 거 이거. 그래서 국민의용군이 만들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싸우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에 싸우러 나가는데 혹시 우리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반혁명 세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가기 전에 반혁명 세력을 다 죽이자. 그래갖고 이 쌍퀼로트들이 일단 궁전을 습격합니다. 1892년 9월이에요 이게. 그래서 9월 대학살이라고 하는데요. 다 죽여요. 정확하게 네가 반혁명 세력인지 어쩐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별해요. 근데 낌새만 있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릴리 궁전을 습격해서 여기 루이 16세 일가가 있잖아요. 루이 16세 일가를 탑에 가둡니다. 이 탕풀탑이라고 옛날 기사단이 쓰던 무슨 탑이 있다는데 거기다 가둬요. 루이 16세가 거기 있는 걸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거기다 가두고 반혁명 세력을 다 잡아 이게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잖아요. 이게 마르세유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금방 제가 국민의용군이 모집돼 갖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르세유에서 왔던 국민의용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파리로 입성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프랑스 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무튼 그래갖고 9월에 반혁명 세력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반혁명 의심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서 다 죽이고요. 이때 얼마나 죽었냐면 5일 동안 한 1,400명 파리 시내에서 죽여버렸답니다. 관련 그림 같은 건 많이 있더라고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랑발 부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귀족 여성이고 마리랑 엄청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9월 대학살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잡혀요. 잡혀서 이 쌍퀼로트들이 묻습니다. 혁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욕해라 라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랑발 부인이 혁명은 지지한다. 그런데 마리를 욕할 수는 없다 라고 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였는데 이것도 끔찍한 게 또 머리를 잘랐대요. 또 목을 잘라서 그리고 죽은 시신을 강간하고요. 머리를 잘라서 또 창에 꽂은 다음에 아까 루이 가문 일가가 탕풀탑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창에 꽂은 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보라고 탑 창가에 네 친구 죽었다 하면서 탑 창가에 막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다행히 마리는 그때 보진 못했대요. 그걸 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장난 아니었겠죠. 엄청나게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코뱅 과격파들이 조르주 당통, 로베스피에르 이런 애들이 국민공회를 구성을 합니다. 국민공회는 뭐냐면 공화정이에요.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는 걸 안 하고 왕이 없는 공화정.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서 제1공화정이죠. 그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얘네들이 이 의회를 다 장악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국민공회가 의회 권력을 로베스피에르가 먹은 다음에 조르주 당통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줍니다.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국민공회에서 산악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산악파, 평원파 이런 거. 산악파는 이 높은 쪽에 있다고 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산악파고요. 평원파는 이 낮은 쪽에 있다고 해서 평원파예요. 그리고 좌파 우파로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좌파 우파가 여기서 온 겁니다. 좌쪽이 더 과격한 애들, 자코뱅 애들이 주로 앉고 우쪽이 온건한 애들, 지롱든, 폐양파 이런 애들이 주로 앉고 해서 좌파 우파 구별이 이 국민공회 때 시작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루이 16세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면 루이 16세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루이 16세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이때 재판은 어떻게 하냐면 법원 가서 판사가 재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국민공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얘네들이 재판을 해서 유죄인지 아닌지 지네끼리 막 이제 토론을 하죠. 이때 생쥐스트라는 애가 있는데 20대예요. 뭐 이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 측에서 로베스피에르 옆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애인데 아무튼 걔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루이 16세가 무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루이가 무죄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그래서 루이한테 유죄를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니까 무죄라는 표는 빵표 나왔습니다. 빵표. 700 몇 표가 다 유죄. 알았어. 루이 16세는 유죄야. 그러면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사형을 놓고 또 이제 막 서로 논쟁하고 해요. 그러니까 또 생쥐스트라는 애가 나와서 왕은 군림하거나 죽거나 두 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으면 군림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또 거기서 아주 뜨거운 연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일 생각은 없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일 필요까지야 있냐. 걱정되기도 하고 죽였다가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도 같고 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생쥐스트라는 애가 와서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에 붙이는데 죽이자가 361, 죽이지 말자가 360. 한 표 차이로 루이 16세가 죽는 거죠. 그래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93년 1월 92년 9월 대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민공회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93년 1월 달에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냅니다. 뭐 루이 16세가 짐은 아무 죄 없이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뭐 기록에는 없답니다. 그런 말이 진짜로 했는지. 그리고 루이 16세만 죽는 게 아니죠.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도 재판을 받습니다. 국민공회 이 혁명파의 입장에선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여야 되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음란하다, 남자를 밝힌다, 사치했고 무슨 국고를 낭비했고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다가 아까 말했던 에베르 얘도 신문 발행인이에요. 얘입니다. 얘 여기서 에베르가 그런 주장을 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근친상간을 했다. 누구랑? 자기 아들이랑.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근데 아들이 10살이에요. 10살짜리 아들이랑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짜 이 선동과 마타도는. 근데 여기서 방청을 하던 이제 여자들이 많았는데 여자들이 그건 안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여기 있는 많은 여성들은 저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 거다라고 막 이렇게 호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거 듣고 우는 여자도 있고 막 그랬답니다. 방청객 중에서. 아무튼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사형이 내려지고요. 남편 루이 16세가 1월에 죽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10월에 죽습니다. 10월에 이거 마리 앙뚜아네트 생전 사진입니다. 생전 그림.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아무튼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렇게 죽었는데 생전에 이 양반도 이 정치 같은 데 관심 없고 막 대접받고 막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게 싫으니까 이때만 해도 또 프랑스는 사람들 보는 데서 애를 낳아야 됐습니다. 출산할 때 와서 봐요 사람들이, 귀족들이.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11년 만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본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가 갖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애를 낳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겨울이니까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 공기가 탁해져서 그래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래갖고 창문 막 열고 그러면서 조치해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아무튼 애 낳는 걸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뿌리아뇨 뭐 아주 조그만 궁전을 자기 초소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친구들하고 뭐 책 읽고 뭐 거기서 무슨 연극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있을 때의 그림이에요. 이게 왜 갖고 왔냐면 저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옷이 지금 이 옷들이 소박한 옷이랍니다. 여왕이 입는 것 치고 여왕이란다. 왕후가 입는 그 화려한 옷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요런 옷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소박하게 입는 거, 편안하게 입는 걸 좋아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혁명에 휩쓸려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 옷은 이제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전에 이렇게 입고 이 그림이 알려지니까 유행을 했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튼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어서
거기 그때 단두대에서 죽어간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 시체 그냥 이렇게 던져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명문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수습하려고 사람들이 갔답니다. 한 몇 년 후에 갔는데 어떻게 알아봤냐? 다 썩은 시신을 마리 앙뚜아네트인지 어떻게 알아봤냐? 바로 이 턱.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전병이 있잖아요. 근친상간을 거기서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땅이나 뭐 이런 권력을 남한테 주기 싫으니까 지네끼리 막 결혼하고,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갖고 유전병이 제일 두드러진 유전병이 턱이에요. 턱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더 튀어나왔어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도 턱이 살짝 나왔죠. 해갖고 이 턱을 보고 시신을 찾아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혁명의 불길은 거세집니다. 쌍킬로트들이 이제 완전 자기 세상이 됐어요. 자기 세상이 돼서,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의회를 장악을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애들 있잖아요. 지롱드, 온건파 애들을 쫓아낸다고 한 8만 명이, 쌍킬로트 8만 명이, 야, 그 당시에 8만 명이면 8만 명이 의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롱도 도망가고 지롱도 막 체포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롱드는 다 시골로 숨어요. 시골이나 막 지방으로 숨고, 이제 완전히 로베스피에르의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혁명 정부를 구성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냥 이제 혁명 정부 마음대로, 혁명에 받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장폴 마라, 아까 말했던 신문쟁이, 가짜뉴스 신문쟁이는 한 400명, 앞으로도 뭐 400명 정도를 더 죽여야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신문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킬로트들은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게 일이 돼버리는 거고,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정부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의 머리에 평등의 낫을 휘두를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포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93년부터 시작해요, 공포 정치가. 근데 아무튼 이 지롱드가 시골로 막 가니까, 시골로 가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혁명 정부,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의 문제점을 막 거기서 막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샤를롯 코르데라는 여자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릴 때 죽어서 수녀원에서 이제 있었는데, 수녀원에 이 읽을 책이 많으니까 엄청난 독서를 했고요. 계몽주의에 그때 빠져서 볼테르를 굉장히 좋아했고 뭐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일자무식이 아닌 여자인 거죠. 그리고 혁명도 지지했습니다. 혁명도 지지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혁명이 내가 바라는 혁명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혁명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지롱드, 로베스피에르를 피해서 이 지방으로 막 내려간 지롱드 이 사람들이 공포정치의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합니다. 그걸 듣는 거죠.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코르데가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문제는 장폴 마라 때문이구나. 이 마라가 그렇게 가짜뉴스 써대고 선동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0대의 젊은 여자가 장폴 마라를 죽여야겠다, 암살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파리로 올라갑니다. 파리로 올라가고, 장폴 마라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미리 막 편지를 보내요. 나 지금 반혁명 세력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너한테 넘길 테니까 나 좀 만나줘, 막 이러면서 막 편지를 보내요. 마침 장폴 마라가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장폴 마라는 지하 하수구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피부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집에 있을 때 항상 그 욕조에 들어가고 막 씻고 막 이랬었나 봐요. 유황물에 타서 그거를 막 씻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때 장폴 마라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코르데가 장폴 마라를 방문을 하죠. 여자고, 거기다 아름다운 여자고. 그러니까 암살 위험 때문에 사람들을 가려 만나던 장폴 마라도 결국 만납니다. 만나고 자기 욕실에 있는데 거기 욕실로 불러요. 코르데를 불러서 진짜로 반혁명 세력 알고 있냐, 명단 불러라 해갖고 막 그 욕조에 앉아서 그 명단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받아 적고 있는데, 이 코르데가 준비했던 칼을 딱 들고 가갖고 장폴 마라의 가슴을 찌릅니다. 한 방에. 네, 이 그림이죠. 여기 칼에 찔렸잖아요, 장폴 마라가. 이 코르데입니다. 그래서 장폴 마라는 죽어요. 네, 이렇게 죽습니다. 혁명의 흡혈귀,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쌍킬로트들을 선동했던 장폴 마라는 여자 어쌔신한테 죽습니다. 코르데는 거기서 도망갈 생각 안 해요.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순순히 가서 형을 받고 처형을 당하죠. 근데 아무튼 장폴 마라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쌍킬로트들한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야, 이거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여자한테 뭐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로베스피에르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한테 장폴 마라 죽은 그 현장, 그 살해 현장에 보냅니다, 그 화가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라, 이 혁명을 위해서 그려라 해갖고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마라의 죽음 이거예요. 엄청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현장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막 그 욕실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막 이런데, 여기선 굉장히 숭고한 모습입니다, 장폴 마라가. 이 선동가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희생자로 묘사한 거예요. 순교자, 혁명의 순교자로 묘사한 거죠. 그 화가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샤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공부했고 당시에 뭐 최고로 잘 그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혁명 전에는 루이 16세가 가장 아끼는 화가였대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니까 자코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자코뱅이었어. 그래갖고 마라의 죽음을 이렇게 숭고하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이 그림을 들고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영정사진으로 썼대요, 이걸. 그러니까 쌍킬로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라가 죽어서 더욱더 막 이 혁명의 불꽃이 막 더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프랑스는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에 의한 공포정치로 들어가죠. 이 방대라는, 이 프랑스 서쪽에 방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혁명파들은 이제 신을 안 믿잖아요. 종교를 안 믿으니까 종교를 탄압하고 뭐.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우리 신부님이랑 잘 지내잖아. 거기 그 옛날부터 살았던 방식대로 잘 지내고, 뭐 그 기존의 옛날에 그 앙시안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 그 질서 속에서도 그냥 시골이니까 뭐 잘 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공포정치, 혁명의 물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사제를 막 탄압하고, 나 존경하는 우리 신부님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방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프랑스 역사학사 중에는 45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수치 정도 학살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정치가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세상이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반혁명 세력이면 뭐 재판도 필요 없어요. 재판 없고 그냥 일단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증인도 필요 없어요. 변호사의 조력도 못 받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사형 외에는 다른 형벌이 없어요. 그게 단주대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독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뭔 뻘짓을 하냐면 슈프림빙, 최고 존재의 축제라고 해서 지가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최고 존재는 뭐냐면 이성. 이제 이성의 계몽주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성이 우리의 최고 존재다라고 해갖고 자기가 여기서 사제처럼 막 나타나서,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그 학살이 일어났던 파리의 샹데 마르스 광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인공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가 종교를 만들어요. 지가 궁예예요, 궁예. 궁예 생각하면 돼요. 궁예 같은 짓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르 추종자 중에서 부인이 이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꼬셔서 옷을 거의 뭐 입히는 둥 마는 둥에서 뭐 굉장히 야하게 해서 여신처럼 꾸며서, 그 여자 이름이 소피 모모로 해서 이 축제의 여신으로 이렇게 거기서 활동을 하게. 그리고 막 파리 시내 행진하고 막 이랬대요. 별짓을 다 한 거죠.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가 또 금욕적이고, 자기가 청정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의 본능 같은 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독재가 벌어지는 거죠. 인류사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끝이 옵니다.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조르주 당통 같은 사람은 비판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조르주 당통은 예감을 하죠. 근데 조르주 당통 이 사람이 혁명 전에는 엄청 가난했는데 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그걸 또 이제 못마땅히 하는 거야. 저놈은 부패한 놈이다. 혁명 정신에 반하는 놈이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데몰랭이라고 자기 학교 후배에다가 혁명을 계속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로베스피에르를 비판하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단두대로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단두대에서 날립니다. 그래서 조르주 당통이 죽기 전에 한 말이 그거라잖아요. 로베스피에르 다음은 너다, 이 말을 하고 죽었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베르란 애도 다 죽입니다. 예, 자기 비판하면 다 죽이고 점점 독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살 음모 같은 게 많겠죠.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하면서 의회 연설을 하면서 음모에 가담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첩보를 내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회 의원들이 무섭잖아요. 이씨 이러다가 나도 단두대 가는 거 아니야?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 누구냐? 그 사람들 명단 입수했냐? 명단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 로베스피에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건 말해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다음은 나구나. 누구인지 말해줬으면 나 아니구나 하고 참을 텐데 그걸 안 말해주니까 말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발작을 한 거죠. 야, 안 되겠다. 로베스피에르 쳐야겠다 해가지고 로베스피에르를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94년 7월에 벌어졌다고 해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르미도르 반동이 이겁니다. 테르미도르가 7월이란 뜻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이것도 혁명 세력이 다 이름을 바꿔요. 해서 혁명 달력을 만드는데 혁명 달력 이름으로 7월이 테르미도르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반동이 벌어져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체포를 하니까 일단 감옥에 보내잖아요. 로베스피에르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아까 말했던 생쥐스트랑 로베스피에르를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 간수가 꼬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인 거예요. 간수가. 그러니까 간수가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이 두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랑 생쥐스트가 시청으로 가요. 시청으로 가고 샹킬로트가 한 3,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의회 측이 갖고 있는 군대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이 샹킬로트 측 부대가. 그러면 빨리 이 부대를 지휘했으면 반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로베스피에르는 거기서 또 저 사람들한테 저기 쓰는 포고문을 또 쓴다고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시청에 숨어 있다가 시간을 잡아먹어서 거기서 또 간지낸다고. 간지죠 그게. 간지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또 모양 빠지게 할 수 없어 해서 그거 쓴다고 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고 쌍킬로트 모여있던 쌍킬로트는 다 해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쌍킬로트가 해산하니까 의회 군대가 시청으로 진입을 하죠. 시청으로 진입을 해서 시청 앞입니다. 진입을 해서 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로베스피에르고요. 예, 잡히죠. 그리고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죠. 로베스피에르도. 그래서 1789년 7월에 시작한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은 1894년 7월 딱 5년 걸렸네요. 5년 만에 이렇게 끝나고요. 이 공포 정치는 한 1년 정도였어요. 13개월, 12개월 뭐 이 정도인데 이때 파리에서만 이 단두대로 그 죽은 사람이 2,639명. 그리고 전국에서는 16,594명.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인 거죠? 1년 남짓 이렇게 죽인 겁니다. 단두대로. 이 단두대는 보시는 것처럼 광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매일 그냥 지금 서울로 치면 여의도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한 서너 명씩 저렇게 머리가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혁명이 완성됐냐? 무슨 혁명이 완성이 돼요? 이대로 끝납니다. 이대로 끝나고 이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온건파가 잡는가 싶더니만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결국은 나폴레옹은 뭐가 되나요? 황제가 됩니다. 황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더니만 이제 나중에 이 프랑스 대혁명은 황제를 만들어 내버리죠. 나폴레옹은 또 전 유럽을 깽판치면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죽죠. 유배돼서. 죽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루이 16세 동생이 다시 왕으로 와요. 왕정 복고를 합니다. 굉장히 허무한 일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 인민민주주의를 했던 이 피를 흘렸던 혁명의 교훈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가 완성되는 데는 거의 90년, 100년이 걸렸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역사가 조금씩. 우리도 지금 전쟁 끝나고 1953년부터라고 치면 뭐 재헌의회는 1948년부터 시작했지만 중간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 끝나고 53년부터라고 치면 한 70년 정도 지금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데 프랑스도 저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다급해하지 않고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수로 이렇게 어떤 권력 국민주권 같은 걸, 국민주권은 정치적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 픽션이고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개개인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 국민주권의 국민을 개개인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하고 뭐 이런 걸 좀 알려면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